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방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경제지표 부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28일에는 미국에서 4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빨간색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컨센서스인데요. 2.6% 예상이 되면서 직전 분기였던 3분기 3.4% 대비해서는 크게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죠. 빠른 속도로 해서 세계 제조업 경기가 식으면서 선진국이죠. 유로존과 일본, 미국 모두 다에서의 PMI 지표가 계속돼 연쇄적인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근심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줄줄이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매물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한편에서 보면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유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교보증권의 이영하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주요국들을 봤습니다만 중국의 경기가 많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연구원이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일단 중국 경제는 현재 오랫동안 경기 둔화나 하강 국면을 지나는 과정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 12월 이후부터는 좀 성장률이나 제조업 그리고 교역 지표가 부진이 되면서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점점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1월 수출입 지표가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요. 좀 약간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보면 대미 수출이나 수입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좀 무역 분쟁의 장기화 영향이 지표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 여건상 절하 압력은 크지만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상 고시하고 또 이제 정부가 경기 부양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절하가 제한되면서 좀 6.7에서 6.8 구간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경기에 대한 정책 지도자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리커son 총리는 홍수 같은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약간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좀 정책 기조 방향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리스크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완화라는 문제랑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실시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무역 협상 시한 연장하면서 좀 추가 관세 부과하지 않고 좀 완만한 절상 유도하면서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 예상되는 중국 정부 정책은 지준율 인하라든지 유동성 공급 같은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좀 기업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한다던가 지하철, 고속철도 이런 SOC 투자 확대 같은 좀 재정 확대 정책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자동차나 가전 구입에 대한 소비세를 인하하는 등의 이런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책 대응은 사실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시차가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을 상쇄하는 데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는 좀 하반기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경제 지표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좀 나타나게 되면 좀 이런 경기 둔화 우려는 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서 중국에서는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까지 발표가 되면서 50을 넘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크게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를 훼손시킬 만큼 나쁘지는 않다라는 판단에 앞서서 조금 들어봤습니다. 들어가서야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또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미국을 가장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부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좀 동향도 함께 좀 봐주세요, 먼저. 예,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흐름만 보시면 좋았었죠. 근데 미국이 제일 좋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 부분 별로 안 건드려졌던 상황이고, 그리고 기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국채 발행을 해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이제 트럼프노믹스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초기에는 아마 이제 그런 금리 부분도 좀 제한됐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세제 인하건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법인세 인하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경기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뭐 역풍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금리 인상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상이 개시가 되게 되면서 조금 삐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좋아져서 이제 금리가 올라갔던 거고 본인들은 그냥 긴축은 아니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로만 해석을 이야기했었던 거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불렀었는데요. 네. 어쨌든 금리 올라오면서 GDP 흔들렸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금리는 이제 미국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집 담보대출 받았을 때의 모기지랑 연관이 되니까요. 네. 뭐 그 부분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 한국이랑 유사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제 전월세가 올라가면 그 비용 말고 써야 되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 소비에 영향을 줬을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 올라가면 돈 사용료가 비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체 소비, 그러니까 민간 소비, 그다음에 기업 소비라고 볼 수 있는 기업 투자, 그다음에 정부 소비라고 볼 수 있는 정부 재정 지출 다 줄게 되는 양상인데요. 그게 다 좋지 않았던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금리 오르면서 좀 소비, 그러니까 수요 측면이 좀 위축이 됐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주 발표될 지표 중에서도 뭐 미국 지표만 보면 물론 지나간 지표이긴 합니다만 뭐 건축 관련된 쪽, 건설업 관련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주택 착공 쪽 둔화 예상되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서 모기지도 같이 좋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 주택 지표들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 지표 둔화 조짐은 예전에 우리가 서프라임 때 2006년, 7년, 8년 그 3년치 흐름 보시면 사실 집값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기 불확실성을 키울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속 지표는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계속 보셔야 될 지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 이슈 관련해서는 또 이게 경기 한 축일 텐데요. 지금 네.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중장기로 보면 이제 어떤 미국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동한다고 해도 단기로는 상당히 그쪽 산업계에서도 우려를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요. 네. 통상 이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확장을 제한시키는 네. 제약 요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또 파악도 됩니다. 네. 네. 금리 인상의 시기 적절했냐라는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통상 문제가 잘 해결되면 조금 더 이런 지표 문제도 봉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도 상황이 좋지가 않죠? 중국 최악이죠. 네. 최악인데요. 이제 워낙에 덩치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사실 1년에 6%대 사실 한 3% 나와도 잘하는 거죠. 근데 6%대 예전에 뭐 두 자릿수 나왔었기 때문에 14%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때랑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꺼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GDP가 글로벌 2등인 나라가 1년에 6% 성장한다는 것은 뭐 절대적인 수치로는 미국이 2, 3% 나오는데 중국 6% 나오니까 네, 네. 뭐 생각해 보면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예전과 비교하면 최악인 국면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뭐 미래학자들 얘기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뭐 금방 중국은 3%대로 진입할 거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예, 중국도 3% 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들이고요. 그 미래학자들이 그냥 점쟁이처럼 뭐 점쳐가지고 중국은 GDP 빠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로 연구해서 나오는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미래학자들을 점쟁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이르면 10년 이내에 중국은 3%대로 꺼질 것 같아요. GDP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중국은 안 좋은 거 맞고요. 글로벌 수요 둔화 그다음에 공급 과잉 이슈 나오면서 중국 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 부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중국이 부양책 하고 있는 건데 큰 거 한 방은 없어요. 그냥 조그맣게만 나오는 거고요. 유동성 확장 이런 부분도 잘잘하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라는 약간 얘기가 아니 큰 거를 안 하겠다가 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여러 차례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중국은 2016년부터 3년 전부터 레버리징, 그러니까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 축소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요. 빚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부양을 세게 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 이번 주에 나올 2월 뭐 중국 제조 PMI는 여전히 기준선 경기 확장이냐 축소냐 기준선이 50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아직은 절반이 못 넘었다고 나오고 있는 서비스업 관련해서 그 PMI는
54.9로 확장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 소비 컨셉이 조금 더 경기를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소비 진작책이라든지 또 유동성 풀렸던 이 부분이 아마 서비스업 확장세로 설명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무역 문제를 일단은 잘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유로화가 또 맥을 못 추고 있더라고요. 네, 유럽 경제도 좀 불안하죠, 현재. 네, 일각에서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독일, 유럽 쪽이 문제더라고 할 정도로 유로존이 안 좋은가 봐요. 근데 실제로 유럽이 안 좋은 거는 뭐 대체로는 독일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 일시적일 수도 있어서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라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먼저 산업 생산인데요. 독일이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고 쭉 빠집니다. 물론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도 뭐 좋지는 않은데 네. 독일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많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경제 대국이니까요. 그렇죠. 확인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산업 이슈가 있는데 자동차는 배기가스 규제 이슈 있고요. 그리고 화학 쪽은 라인강이 가뭄 때문에 뭐 수위가 많이 낮아져서 운송하는데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 운송 차질 이슈라든지 비용 증가권으로 화학 섹터도 좀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기계 섹터도 자동차 관련해서 생산 라인 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분위기. 그리고 자동차는 사실 뭐 이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이연된 수요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쪽은 특정 회사이긴 합니다만 특정 회사에 제한된 이슈일 수도 있겠는데 수출이 급감한다는 이슈가 나와서 좋지 않죠. 이 중에서 이제 나머지는 좀 정상화된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디젤 차량 규제는 좀 장기화될 이슈라서요. 수년 동안 더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정리해 보면 독일 쪽 유럽 경기는 작년보다 추가로 악화되기는 뭐 힘들 것으로 봅니다. 약간 좀 낙관적인 시각이 많고요. 그리고 독일 정부도 재정 지출을 올해 이제 GDP 대비를 0.4%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아마 개선 쪽으로 좀 방향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각사별로 봤을 때 증권가 시각 중에 KB증권 같은 경우는 1, 2월 달 서베이 지표만 봤을 때, 그러니까 경기 그 전망지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도 1호전 반등은 힘들 거다라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KB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이후로는 이제 유로존의 경기는 돌아설 것으로 보는데 상반기에 금리 인상 가이던스도 따라서 같이 바뀔 거고요. 유동성 공급 LTR에도 다시 LTRO 같은 경우도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무조건 부양한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2분기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네. 상저하고 가파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하반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국내 자체도 뭐 여유가 별로 없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 네. 그 국내 내수만 보면 일단 수출 경기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20일까지 2월달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입 보면 1월보다 더 부진하게 나와 있고요. 누적 수출이 20일간 보면 11.7% 전년 대비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는 안 좋고요. 섹터별로 보면 중국 수출 관련해서 좀 부진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중으로 보면 뭐 반도체라든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품목별 비중을 보시면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 그다음에 석유 제품, 자동차, 철강 이런 순인데 특히나 반도체가 좀 많이 힘들어서 걱정이라고 그러고요. 자동차는 아직 이슈를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그 무역 확장법 232조 수입 제한 조치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 전망, 특히 수출 관련 경기 전망은 좀 약간 어둡다. 그리고 이제 내수 관련해서는 그대로 타고 들어온다 그러면 내수도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시각들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또 방어 조치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조합을 해서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경기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시각이 대체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일단 올해 금리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거는 경기를 하향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은 좀 쓸 카드는 아니라는 게 대한 시각이 많고요. 저번에 저희가 주후반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리고 그러면 재정 확대나 그러니까 확대 재정 통한 경기 부양 이게 이 전망이 주류인데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세금을 많이 내주어서 뭐 세입이 한 14조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더 많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400조에서 14조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윳돈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진 것 같고요, 한국도.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을 보더라도 그렇고 신흥국도 부양 없이 추가 성장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물론 이제 미국은 시각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금리를 이미 한번 건드려놨기 때문에 금융정책 없이 부양 효과를 이제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조금 더 재정 부양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민주당하고 지금 공화당이 약간 좀 주요 사안들이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좀 그렇게 하고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는 뭐 다시 미국 쪽도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유동성을 또 키워야 될, 확대해야 될 시점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제한된 제약 요인들이 있는데요. 확인해야 될 것이 이제 물가지표. 유가가 좀 계속 오름세기도 합니다만 물가지표랑 그다음에 우리가 증설을 하거나 유동성을 키워서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일 고민되는 나라가 중국일 텐데요. 유유 설비가 많다는 그런 제약 요인이 있고요. 캐파를 마음대로 못 늘리는 거죠. 갖고 있는 거 그냥 그 가동률만 높여야 되는 상황인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뭐 모든 나라에서 다 지금 부담이 될 텐데 이런 물가나 설비 유유 설비들 그다음에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부양을 할 때 어떤 제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고요. 다만 이제 힘들면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들은 각국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큰 재료 그 한방은 결국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 결과물일 텐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로는 MOU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뭐 휴전은 더 연장하는 것으로 90일에서 더 연장되는 것으로 타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불안감을 키울 재료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공격적으로 시황도 보고 경기 판단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선행지수를 근거로 해서 새해 경기가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신한금융투자가 이런 그래프를 들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다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게 많은데요. 신흥국은 약간 이쪽으로 지금 하늘색으로 얕은 하늘색이 이쪽 돌려서진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등을 점치는 그 견인차 역할에서의 그 예상치로 보면 근거리 5가지가 나와 있는 하나는 고용 회복이고요. 그다음에 심리지표 개선, 그다음에 신용 증가, 그다음에 실질금리의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정부들의 신성장 정책 이 부분 덕분에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긍정적으로 신한금융투자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그러고 안 좋은 것도 맞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강한가? 뭐 이 괴리에서 지금 1, 2월 달에 좀 약간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주가의 경기 대비 선행 논리가 좀 관통하는 장세인 것 같고요. 또 낙관론자들이 여전히 이번 시즌에도 승리하고 있지 않나. 작년에 좀 많이 밀렸던 가격 논리도 물론 있습니다만 좀 긍정적으로 접근했던 분들이 성과가 좋았던 지금 연초 장세 아닌가. 이게 1, 2월 달 장세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주가는 경기보다는 뭐 이르면 3개월, 늦어도 한 9개월은 선행한다. 이르면 9개월, 늦으면 한 3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그 주가의 경기 대비 선행 논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게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